아침 주택가니까 조금 조용히 얘기할게요. 어제 서울 시내에서도 주행을 했었지만 사실 이 차량은 미국 태생이고, 미국은 뉴욕이나 물론 그런 대도시도 있지만 사실 이 차량은 조금 교외 이런 쪽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전원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수도권 외곽에 좀 빠져서 그래도 좀 한적한 도시에 산다든가 실생활에 짐 같은 거 나를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때마치 전원주택에 사시는데 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좀 버릴 가지가 있다 이런 분이 제보를 주셔가지고 이 가지를 좀 차에다가 실어서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차량의 짐칸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차체가 높죠. 그래서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어 해치의 작동법을 좀 상당히 세분화해 놨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그냥 이렇게 짐칸을 열었을 때 여기 보면은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밑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짐칸이 내려오게 됩니다.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짐을 실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와의 거리가 제법 먼 편이거든요. 기존에 위에 있던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이렇게 또 위에가 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사람이 조금 더 여기에까지 가깝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위에 있는 짐을 내리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데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발판을 한 번 더 내려서 이렇게 스텝식으로 이렇게 오르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미국 사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블루투스 오디오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야외에서 음악도 들을 수 있게 하고 좀 그렇게 해놨다고 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텝이 있어도 잘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손잡이를 잡고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더니 누가 무기 같다고 하던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 둘 셋 해서 고리가 3개가 달려 있는데 이게 내 귀퉁이마다 각각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박할 때 뭐 그물망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사륜 바이크 넣어가지고 바퀴 같은 거를 묶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짐칸을 비춰주는 이런 조명 같은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뭐 짐 같은 거 실어 넣다 보면 스틸 재질은 긁히잖아요. 도장면도 긁히고 결국에 그게 나중에 녹이 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청 작업을 해놓은 모습 보면은 저런데 구멍 같은 거 뚫려져 있어가지고 여기 물 세척해도 물 같은 거 흘러내릴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0V 전원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캠핑을 하거나 그럴 때도 차량의 전력을 가져다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짐을 한번 실어보도록 할까요?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이 과연 이 베드에다가 짐을 싣기 위해서 이 차를 구매할까요? 아니죠. 보통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캠핑, 그 중에서도 뒤에다가 카라반을 연결해 가지고 주행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같은 거 촬영할 때 이렇게 차 안에서 대화하는 씬들 찍는 견인 트럭이라든가 그걸 슈팅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런 급의 차량들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이 차량의 견인 중량이 무려 거의 4톤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제가 카라반 무게는 한 어느 정도 되나 해서 봤는데, 뭐 카라반마다 물론 케바케긴 하겠지만 길이 7m 정도 되는 카라반도 한 2.5톤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견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점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또 이 쓰레기들 2번 나눠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짐칸을 넘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시죠. 우선은 차량의 크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이요, 전장이 거의 6m에 달합니다. 5.9m 정도가 되고 전폭은 2m가 넘어요. 그 다음에 전고 역시 거의 2m에 가깝습니다. 휠 베이스는 3m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차량이라는 얘기죠. 이 차량 처음에 딱 받아서 주행을 하는데 제 처음으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미쳤다 이건 진짜. 이 차 본인 높이가 제 겨드랑이 높이보다 살짝 낮은 정도거든요. 아니 미국은 이 사이즈의 트럭들이 판매율 1, 2, 3이고요 심지어 이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율 6위입니다 그랜저 소나타처럼 돌아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산의 이런 풀사이즈 SUV 픽업 트럭들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 이런 크롬들, 사이드미러도 크롬, 사이드 가니쉬도 크롬, 범퍼 하단에도 크롬, 헤드라이트 부분에도 크롬, 여행용 캐리어보다 더 큰 이 그릴 자체가 통짜로 크롬, 휠에도 크롬, 발판에도 크롬, 레터링도 크롬, 몰딩도 크롬. 크롬이 엄청나게 잔뜩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오프로드의 느낌 이런 것도 강조를 하기 위해서 클래딩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마무리를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흰색이 그냥 흰색이 아니라 살짝 펄감이 들어가 있는 흰색인데 이러한 소재들이 봤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거든요. 미국이 확실히 큰 차 디자인을 엄청 잘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크롬하고 팽자백이 플라스틱하고 붙였을 때 이렇게 잘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차량이 원체 높기 때문에 승하차가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면은 전동식 발받침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베드 안쪽에 깊숙하게 있는 작은 짐을 하나 꺼내려고 하는데 이 뒤에 베드 문을 열고 해치를 내려서 열고 하면은 좀 번거롭잖아요. 발받침 옆에는 버튼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 발받침이 이 베드 있는 쪽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베드에 있는 짐을 꺼낼 수도 있고요. 다시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요. 얼마 전에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나왔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캠리스 주유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GM도 이 차량이 큰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카메라를 넣었거든요. 일단 그릴 중앙에 하나 있고 룸미러 있는데 유리창 쪽에 하나 있고 양 사이드 미러에 하나씩 달려 있어서 어라운드 뷰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 캐빈 위쪽에 등 있는 쪽에 보면은 카메라가 또 2개가 달려 있고 이쪽에도 보면은 카메라가 2개가 달려 있어요. 저 캐빈 위에 있는 카메라 2개는 하나는 베드 쪽을 비춰주는 카메라고 하나는 전자식 룸미러 있잖아요. 카메라로 비춰주는 거 그거 하나 달려져 있고 여기 있는 카메라 2개는 하나는 후방 카메라 역할을 하고 하나는 여기 있는 견인골이 있잖아요. 카라반 같은 거 매달 때 이거 위치 조정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한 또 카메라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안으로 살핀 카메라만 해도 일단 8개가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가 원체 많아서 웬만해서 어디다 갖다 박을 일은 없어요. 그냥 돌아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전방에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에 주황색 등 들어온 거 확인하셨지만 지금 여기는 빨간색 등 들어오잖아요. 한미 FTA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방향지 시등을 유지한 채 국내로 수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미국 차뿐만 아니라 우리 벤츠의 GLE 쿠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 미국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걔네들도 보면은 방향지 시등이 빨간색으로 들어와요. 운전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다른 차량들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베드에서 간편하게 짐을 꺼내기 위해서 이런 발받침 같은 것들 뒷범퍼 끝쪽에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 차에 갖는 편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차량의 소재가 좀 싸구려일 것 같다, 되게 저렴한 플라스틱이 깔려 있을 것 같다, 그런 이미지 말이죠.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 차들의 내장재는 솔직히 말할게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요 좀 놀라워요. 이 스티칭해 놓은 가죽 들어간 거 다 보이시나요? 단단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가죽이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스틸 소재 쓴 것들 확인하실 수 있죠. 무려 13.4인치짜리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고 여기에도 한번 스틸 느낌 나는 소재를 이렇게 쓰고 이 부분도 다 가죽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우드 트림, 이쪽은 어둡고 저쪽으로 갈수록 좀 진한 우드 향이 나는 패턴 썼고 이런데도 다 스티칭 되어 있고, 전 이렇게 큼지막하면서 고급스러운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처음 보거든요. 나쁜 곳 해봤자 여기 이 부분은 사실 손을 잘 넣을 일이 없는 곳이죠. 도어 쪽에 이쪽 앞쪽 부분?
이쪽 부분 제외하면 또 여기로부터는 또 가죽이거든요. 쭉 가죽이에요. 소재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기도 고급스러운데 이게 희한하게 미국스럽게 고급스러워요. 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 소재나 좀 그런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게 이런 가죽의 표면 같은 것들을 보면은 되게 크죠. 그 다음에 도어 쪽에 보면은 이런 스티칭들, 표현력 자체조차 완전 미국식으로 한 게 딱 눈에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력 있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헤드라이닝 같은 데는 직물 들어갔고, 아쉽게도 이 반도체 이슈 때문에 썬루프 같은 건 좀 빠져들어왔죠. 미국에서도 6위권으로 잘 팔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도체라든가 그런 것들 덜 들어가는 걸로 해야지 그래도 한국의 수입이 좀 잘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 차가 화물차잖아요. 트럭이잖아요. 이게 뭐 실버라도의 고급 차량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화물차인데 그런 것 치고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가죽 소재도 상당히 좋은 거 썼어요. 이 주름지는 거 보이시죠? 통풍하고 열선 시트 이런 거 다 지원되는데 역시 천조국이라서 좀 극적이야. 열선은 되게 뜨겁고요, 통풍은 되게 차가워요. 이런 버튼류들 같은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큼지막하게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픽업 트럭 같은 것들은 이 장갑 끼고 막 짐도 싣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큼지막한 버튼들이 달려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공조기 쪽 버튼은 조금 작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센터 쪽에 보면은 컵홀더 있고 USB도 C타입, A타입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준비한 거 보셨죠? 기어 노브 전자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문이 조금 많이 지긴 하지만은 이런 조작감 같은 거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웰컴 그래픽 같은 것도 겁나 화려하죠. 예.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시동을 걸어보면은 계기판도 상당히 화려하거든요. 보여주는 정보 자체도 많아요. HUD가 무려 15인치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래서 HUD로도 보여주는 정보가 많은데 이쪽에 HUD를 관장하는 버튼들이 따로 있거든요. 밝기나 선명도나 크기 같은 것들 모두 만족스러운 그 정도예요. 실내에서 유일하게 딱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지금 무선으로 체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여기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충전된다고 뜰 거예요. 네, 충전된다고 떴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해서 티맵 보고 음악 듣고 이러면서 무선 충전하면서 다니잖아요. 충전하는 것보다 쓰는 양이 더 많아. 무선 충전을 물려놨는데 배터리가 계속 줄어요. 저 어제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한번 실제로 꺼졌거든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센터 콘솔 안쪽에 열어보면요 무려 220V 단자가 있습니다. 저 어제 핸드폰 이걸로 충전했어요. C타입, A타입 USB 단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만큼 큰 선반이 있고 이 선반 빼내면은 이 안으로 또 이만큼 넓은 수납 공간 나온다는 거. 그리고 1열의 수납 공간은 일단 이 부분, 야, 졸라 미국적이다 진짜. 겁나 터프해. 개상마초 한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글로브 박스가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만한 서류 넣었을 때 살짝 구겨져서 들어가는 느낌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보스 오디오 들어가 있거든요. 7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어버린 내 맘에 Are you sure? Are you serious? 어쩌면 너 저도 쉐보레 차를 타는데, GM 차를 타는데 제 차에도 보스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보스 옵션의 특징이 상당히 풍부한 사운드는 내주지 않는데 되게 베이스 자체가 엄청 단단한 느낌이 있고 파워가 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베이스 있는 노래를 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느낌은 있어요. 2열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쳐 올릴 수가 있거든요, 시트를. 그렇게 보면은 이 아래에 이런 삼각대라든가 지금 그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이건 뭘까요? 아, 자키. 자키 되게 오랜만에 본다. 이 등받이 부분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반대편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쪽도 열리고 이쪽도 열려요. 이쪽 보면은 카페트가 직물 카페트가 깔려 있긴 한데 이 직물 카페트만 드러내면은 곧바로 이렇게 고무 매트 형태로 나오거든요. 오프로드를 간다거나 이랬을 때 좀 여기가 쉽게 지저분해질 수 있잖아요. 오염되었을 때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무 매트를 위에다가 하나 더 뗀 거죠. 뒷부분의 소재감도 괜찮습니다. 가죽 같은 것들 다 여전히 잘 들어가 있고, 시트백 포켓 이렇게 자리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양옆으로 컵홀더 2개 있고, 스마트폰 같은 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열선 있고, C타입, A타입, USB 충전 단자, 그다음에 차체 크기와는 안 맞은 아주 조그만한 2열 송풍구 에어벤트 달려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센터 암레스트 있습니다. 다만 길이가 좀 좁아서요, 편하게 팔 기댔을 때 이 정도 팔이 튀어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 크게 편하게 해주는 역할은 못 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등받이 자체는 상당히 좀 세워져 있는 편인데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차폭도 그렇고, 지금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세 개? 한 주먹 3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고, 헤드룸도 상당히 널널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 차에 한 3명 정도 뒷좌석에 이렇게 앉혀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다들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등받이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 그랬는데 등받이가 조금 세워져 있긴 한데 대신에 워낙에 차량 자체가 넓다 보니까 불편하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뒷열에는 별다른 옵션 사항은 없습니다. LED도 되어 있는 실내등 있고, 옷걸이 있고 정도. 이 차량에 들어간 엔진은요, 무려 V8, 거기다가 6.2L의 직분삭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딱 미국 차다운 파워트레인이죠. 거기에다가 10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리고 있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자연흡기 차를 타본 경험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파워트레인의 특징은요, 다른 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든 넉넉해요. 힘이 부족하다고? 그거 무슨 소리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많이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나오는 과급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가 충분히 나와서 터빈을 돌려줄 때까지의 출력이 저하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터보레그라고 하죠. 자연흡기는 그딴 거 없습니다. 출발 때부터 쭉 힘을 끌어 당긴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대배기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을 하는 단계건 쭉 밀어붙여 가지고 나가는 단계건 힘이 부족한 구간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름을 무지하게 처먹는다. 이 차량의 제조사 제출 공인 연비가 6.9km/L거든요. 근데 제가 트립 컴퓨터에서 그 평균 연비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GM은 이 차량에 DFM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라는 시스템을 놔뒀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V8이지만 만약에 이 차량이 계속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거나 저속에서 주행 중이다 그러면은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각 실린더의 기능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다시 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6개의 기통만 움직이고 어느 때는 4기통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GM이 이전에 8기통 중에서 반을 죽여서 이 4기통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 17가지 정도의 버전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그렇게 좋지 않다. 다만 신기한 거는 이 엔진의 실린더가 꺼져갖고 기통수가 바뀌게 되면은 이 아무래도 엔진의 이런 필링, 파워트레인의 필링이나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4기통, 6기통, 8기통을 탈 때 각각 차량의 이런 느낌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차량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게끔 계속 균일하게 꾸준한 엔진 필링을 내주고 있습니다. 과급 차량들을 리뷰하기 전에는 항상 이 차량의 최적의 토크 밴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는 비교적 이 터보렉 때문에 차량이 조금 메가리를 못 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차량은 딱히 그런 것도 준비 안 해왔어요. 풀악셀도 밟아보고 해봤는데 토크나 마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이 차량 최고 출력이 426마력에 최대 토크가 63.6kg 포스미터거든요. 차량의 중량이 2.5톤이 살짝 오버되긴 하는데 그렇게 무리한 느낌은 안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파트타임 4륜 구동을 넣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후륜만 가지고 주행을 하게 되겠죠. 오토로 알아서 작동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오토로 놓고 주행을 하면은요,
구동이 어떻게 오고 가고 있다라는 표시는 계기판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주행을 하면서 아, 이거 전륜 쪽에 지금 구동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조금씩 느껴지곤 합니다. 평상시에는 고속 사륜도 넣을 필요는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잘 닦여진 도로를 타고 다니는 일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험지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파워트레인의 전반적인 특성 자체는 그냥 미국차다워요. 상당히 유들유들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변속이 된다거나 했을 때 크게 운전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상당히 부드러운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기통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이런 것 역시 상당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거든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 자갈이 깔린 이런 도로인데, 여기에서 처음에 이런 차량을 접하신 분들이 후륜으로 바꿨습니다. 악셀을 좀 깊게 밟잖아요. 뒷바퀴가 여지없이 돌아갑니다. 휠스핀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출력을 뿜어줘요. 물론 바로 컴퓨터가 전자 제어를 해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엔진의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닌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 엑셀을 조금만 깊게 밟아도 뒤가 돌아요. 뒤가 도는데 지금 전자 제어로 확 잡아버리는 거죠. 승차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프레임 바디인 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형제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차량이 이 차량의 프레임을 바탕으로 만든 SUV,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도 있을 거고요, 쉐보레의 타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SUV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데, 이 차량은 화물 차량이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의 적용이 힘들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차량 뒷바퀴 쪽을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리프 스프링 형태의 그런 서스펜션 구조물을 볼 수가 있거든요. 뒤쪽에 하중이 실릴 때를 대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는 가변식 댐퍼가 달린 서스펜션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딱 정확히 약간 묘사를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에 달린 많은 서스펜션들이 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레이트가 길다 짧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프링보다는 약간 좀 고무 같은 느낌이거든요. 문 닫을 때 벽 같은 거 보호하려고 있는 그런 좀 응축되어 있는 고무, 확실히 신축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스프링처럼 유들유들하거나 방정맞지는 않죠. 그러면서도 되게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이 차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의외로 우리가 미국 차 하면 생각하는 물침대 느낌은 전혀 안 나요. 운전자한테 전달해주는 충격 흡수의 느낌 자체는 그래도 제법 괜찮게 받아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비교적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데 충격 같은 거는 그래도 잘 흡수해서 좀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륜 서스펜션보다는 후륜의 서스펜션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뒤에는 어쨌든 짐을 실었을 때 하중을 고려해서 서스펜션을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륜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단단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차량의 휠 베이스가 3.7m 정도 되거든요. 뒤에 서스펜션이 멀리 있어도 너무 멀리 있어. 캐빈룸까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행할 때 느껴지는 서스펜션은 괜찮아요. 그렇게 출렁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단단한 진짜 화물차의 느낌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서스펜션의 느낌을 내줍니다. 비포장기를 벗어나서 이런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어떤 느낌을 보여줄 것이냐 라고 하면은, 과속방지 턱을 이렇게 넘을 때의 느낌 자체도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조금 밀도가 있는 고무를 쫙 응축시켰다가 싹 퍼질 때의 느낌.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띠용띠용띠용띠용 하지만 고무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그 뒤에 리액션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느낌. 차체가 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꿀렁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지만서도 그렇게 그 느낌이 크지는 않다. 이 과속방지턱도 그냥 좀 세게 넘어보면은 네, 깔끔하게 타닥하고 치고 넘어가주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다가 차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쭉 눌러주면서 도로를 이렇게 깔고 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일단 타이어가 노면을 놓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좀 높은 속도예요. 70km 정도로 이렇게 넘었을 때
이때는 뒤쪽에 서스펜션에서 보내주는 충격이 살짝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면을 놓지는 않아요.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다고 해서 롤이 없지는 않습니다. 롤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쯤만 틀어봐도 좌우로 이렇게 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피치는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차량의 앞부분인 노즈 다운이 되는 거를 좀 극적으로 막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아무래도 2.5톤에 가까운 이 차량의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의 담력이 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브레이크 페달을 좀 깊게 눌러야지 제동력이 많이 먹힌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하듯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살짝 브레이크가 밀린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주행할 때 앞차랑 차간 거리를 조금 벌려 두시는 거를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조금 저속에서 주행을 하셔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밀었을 때 정지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은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주행해 보니까 이 차 앞으로 웬만한 차들 안 끼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차간 거리 조금 벌려 두셔도 괜찮다. 이 차량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파워트레인 힘 넉넉하다고 1차선 막 타고 다니시면은 이제 벌금딱지 날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추월하기 위해서 1차선으로 들어가는 건 되지만 편도 3차선 이상, 편도 4차선, 우리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편도 4차선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해서도 1차선 타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선 이탈 방지 보조만 된다고 했는데 뭐 그 부분은 아쉬운 거죠. 근데 대신에요, 앞만 느껴봐도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모든 브랜드의 차량 통틀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얘가 1등이에요.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당히 심플하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차량이 제동과 가속을 할 때 운전자가 부담감을 가지지 않게끔 얼마나 스리슬쩍 잘 수행해 주느냐, 저는 그거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1등 항목으로 보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시승해봤던 모든 차량 통틀어 가지고 이 시에라만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운전자한테 부담이 안 가게끔 매끈하게 제동하고 매끈하게 가속하는 이런 차는 본 적이 없어요. GMC 시에라는 가뜩이나 영토도 좁고 그 좁은 영토에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수도권, 도심지역 이런 데서 타기에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큰 차량이긴 맞아요.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도 있고, 특히 도심가는 효율성에 맞춰져서 주차칸도 좁고 도로도 좁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사실 자동차를 좋아하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다양한 차량들이 국내에 들어와 준다라는 거 사실 너무 반갑고 즐거운 일이긴 하거든요. 저도 이 차량 타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내가 언제 다시 이런 경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차량의 구매를 사실 선뜻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죠. 일단 너무 큰 차체, 거기에다가 더해서 V8 6.2L라는 미친 배기량. 물론 화물차니까 화물차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대신에 미친 연비, 미친 먹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가격적인 것을 논외로 치고, 그 다음에 뭐 주차칸에서의 공간, 그거는 뭐 차를 반으로 접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논외로 치고,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EV로의 전환이죠. 최근에 미국의 이런 풀사이즈 픽업들이 계속 전기차로 변하려는 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드의 F150 라이트닝도 그렇고요. 쉐보레 실버라도 역시 전기차 모델을 준비하고 있고, GMC의 시에라 역시 전기차 출시를 향해서 계속 앞달려 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런 전기 픽업 트럭의 특성, 웬만하면 죄다 후륜 조향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바퀴를 어떻게든 막 많이 돌려가지고 최대한 회전 반경을 좁게, 운전을 좀 용이하게 좀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도심에서 운전할 때 좀 어려운 것들, 회전 반경 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친 먹성, 물론 전기차로 갔을 때 좀 더 자주 충전해 줘야 되고 그런 건 있겠지만은, 어쨌든 전기차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기름값에 대한 고민 같은 거는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GM이 사실 쉐보레 실버라도를 들여올 수도 있는데
굳이 GMC 브랜드를 론칭하면서까지 이 시에라를 들고 온 이유, 바로 시에라 다음으로 출격 준비 중인 차량이 험머 EV죠. 이런 풀사이즈 픽업들의 EV 모델, 전기차 모델들의 출시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미쳤다, 이 차 미친 차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아마 이 차량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시에라의 시승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상당히 아이코닉한, 진짜 미국을 상징할 수 있는 차, 미국을 상징하는 차라고 하면 머슬카를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저는 오늘부터 조금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의 아이코닉 하면은 이 픽업 트럭이 조금 더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시승 기회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권혁집 PD였고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자동차 관련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